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올바로 알자라는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기획이 돼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쨌든 건강기능식품이 됐든 약이 됐든 뭐 어떤 것이라도 우리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런 내용을 이제 선택하는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강과 2강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이 인체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개념, 그 다음에 식품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전체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의 요즘의 시절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초고령화 사회라는 용어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런 장수 100세 시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노화의 뭐 노화를 억제하니 뭐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속 노화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장수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으려고 그러면 정말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누가 그랬대더라로 문제를 풀어나가다 나면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망가뜨리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하면 뭐 약도 필요하고 병원에서 수술도 필요하고 다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은 하루 3끼 먹는 음식에서 기본을 잡고 가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보충, 이제 모자라는 것을 이제 보충을 할 때 우리가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이제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것을 무시하고 어떤 것은만을 좋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한계선과 우리가 어느 정도를 그걸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잘 해야지 되는데, 무조건 되고 뭐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는데 그냥 이런 정도 병은 병원에서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서 가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성공한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실제가 현대의학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잘하는 것은 수술이라든가 외과적 처치, 그다음에 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질환이 오게 되면 그냥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런데 건강한 장수를 방해하는 만성 질환의 대부분은 현대의학이 사실은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뭐 당뇨가 됐던 고지혈이 됐던 고혈압이 됐던 뭐 치매가 됐던 암이 됐던 현대의학이 마치 그런 부분도 다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혈압약이 뭐 10년, 20년 먹다가도 혈압약 뛰면 도로 혈압 올라가 있고, 마찬가지죠. 당뇨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그 삶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는 치매라든가 암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이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은 본인 스스로가 식생활이라든가 어떤 생활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하거나 지연을 시켜야지 되는데, 이제 그것도 마치 현대의학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가다 나면 오히려 안타까움이 생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식재료로 선택하고 있는 식물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능력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식물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존했느냐를 쳐다보고, 영양학적 가치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를 쳐다보고 그 식물의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물속에서 사는 수생식물들은 물을 버릴 줄 알고 그 물을 해독할 줄 알고 차가운 물 속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굳이 표현하면은 남자와 같은 활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활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막힌 것을 보면 이제 뚫고 해독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만병의 원인,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만성 질환의 원인의 시작의 대부분은 혈관의 염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염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에 피떡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어혈이 생겨나고 그래서 순환을 방해하고 이런데 이제 이런 쪽에 이 수생식물이 강한 장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뭐 예를 들면은 미나리나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이것만 잘 활용을 해도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막아내고 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가 미나리를 끓여서 무하고 같이 끓였을 때 효능이 더 크니까 미나리하고 같이 이 무하고 끓여서 여기다가 다시마를 울궈낸 가장 기본형 요런 정도만 갖고서도 매일같이 물처럼 드셔도 우리가 얘기하는 혈관 건강이라든가 해독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나리 대신에 콩나물이 들어가도 되고 숙주나물이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응용을 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또 해조류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은 바다에서 사는 것들은 전부 다 소금을 이기고 또 우리 몸에서 소금을 쫓아내고 또 혈액이라든가 혈관의 염증을 소독할 줄 아는 그래 요드라든가 알긴산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을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염증들을 전부 치료하는 능력들은 전부 바다에 있는 해조류에 있다. 이제 이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생식물과 해조류가 만났을 때는 거진 완벽할 정도로 혈관 건강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일본의 미소 된장국을 보면은 미소 된장국에 된장 콩하고 그 안에 왜 이 미역 줄기 같은 걸 이렇게 잘라서 집어넣어서 미소 된장국을 끓이잖아요. 다시마 같은 걸 넣기도 하고 이게 간단한 조합인데 엄청나게 그것을 꾸준하게 만약에 그걸 차처럼만 매일같이 마셔도 혈관 건강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본 베이스로 다시마 육수를 내서 그 물에다가 뭐 어떤 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를 그 기장 지역에서 나오는 그 미역 설치국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드렸었는데 어제 아래도 TV에 나오대요. 그 기장 지역 뭐 어떻게 TV를 틀다 나니까는 우연치 않게 그게 나와서 그게 소개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콩나물을 이제 끓여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콩나물국처럼 이렇게 끓여요. 그리고 완벽하게 콩나물국처럼 국물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국물이 이렇게 끓인 다음에 거기에다 미역을 살짝 데친 것을 집어넣고 된장을 살짝 풀어갖고 만드는 형식이 그냥 미역 설치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정도만 해도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정말 혈액 건강을 위해서 완성도가 높은 음식이 되는 거죠. 우리 해장국집 같은 데 가보면 콩나물 해장국이나 북어 콩나물 해장국집에 가면은 먹을 때 김가루 잔뜩 집어넣어서 먹잖아요. 그게 바로 완성된 형태의 우리 혈액 건강이고 우리 몸에 해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나니까는 또 TV에 또 어제 아래 나온 거를 또 제가 봤어요. 보니까는 그 지역에서는 또 이 미역을 전부 가루로 만들었더라고요. 가루로 만들어갖고 된장에다가 같이 이렇게 혼합을 해갖고 아예 미역 된장을 만드는 집이 또 소개되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때서부터 위에서부터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저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된장이나 이런 거를 담궈 놓고 보통 가정에서는 위에다가 다시마를 덮어 놓는다든가 김을 덮어 놔서 이제 하는 이유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살균 작용을 활용을 해서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생기기 위해서 이제 조상분들이 지혜롭게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아예 처음서부터 거기다가 다시마 가루가 됐던 미역 가루가 됐던 얘네들 아예 섞어서 만들어면 더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프라톡신이니 된장에 피어나는 곰팡이가 간암의 원인이니 이런 문제도 전부 다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식물의 특징들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번에 팁으로 얼굴이 건조하시고 할 때 제가 팩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석이버섯 같은 걸로 해서 실제 석이버섯하고 쌀뜨물 물에다 석이버섯 갈아갖고 얼굴 팩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더도 들도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세요. 그러시고 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나면 정말 주변 사람이 다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피부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물광이 난다. 이런 표현이 들 정도로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꼭 얼굴만이 아니라 발꿈치 갈라지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식물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결국은 노폐물이 되고 혈액에 염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의 시작점은 결국 소화기관과 연결되자. 우리가 뭐 과식을 한다든가 또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킨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우리 몸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노폐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래서 소화 기능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그리고 과식하지 않는 습관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이 약을 써야, 그러니까 약을 안 써도 그냥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시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밥에다가 여러 가지 그 잡곡도 좋지만 이렇게 채소를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밥을 만들어 드시게 되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뿌리 식물, 무, 마, 연근, 뭐 당근, 그다음에 버섯류, 뭐 그다음에 또 뭐죠 단호박이라든가 이런 어떤 채소들을 꼭 여기 있는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채소들을 전부 다 건조를 시켜서 그것을 이렇게 부셔서 통에다 하나 담아놓고 밥을 할 때마다 한 숟갈씩 이렇게 밥을 하게 되면 채소 싫어하는 애들도 이 채소가 들어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간장만 있어도 밥이 굉장히 맛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밥 자체가 위장의 소화도 도와주고 무 소화 도와주고 마나 연근 위장 점막 튼튼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 밥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위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바보 식혜라고 해서 이제 우리 식혜 형식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도 일러드렸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장으로 내려와서 장에서 흡수를 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면역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면역 세포의 70% 이상은 전부 다 장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는 음식이 위에서 죽처럼 변해서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고 흡수하지 않으면 이제 바깥으로 배설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진짜 들어가는 이 출입구는 바로 이 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아주 우리 몸에서 철통같이 지켜야지 되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면역세포의 70% 정도 이상이 장에서 주둔을 하면서 함부로 아무거나 못 들어가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군인이 제일 많은 자리가 바로 장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건강의 거점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잘못돼 갖고 여기가 무너져 버리는 순간 우리 몸엔 질병의 거점으로 바뀐다. 그래서 장을 질병의 거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치유의 거점으로 바꾸는 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었는 음식들이 최종적으로 쓸모있게 완벽하게 변화가 돼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장이 따뜻해야 돼.
장이 따뜻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차가웠게 되면 자꾸 분해가 안 되고 자꾸 부패가 되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 1번은 따뜻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의 점막이 깨지면은 안 되고 항상 방어선이 쳐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의 점막이 튼튼해야 된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 안에는 이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또 아마 보나마나 열성적인 약사님 한 분 계세요. 여기 대전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보나마나 지금 자기 임상 자료를 아침부터 올리고 있을 거예요. 대단하세요. 저렇게 연속으로 올리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또 더더군다나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이래 자연요법을 하는 약사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이 있어서 서로들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임상했던 거를 올려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맨날 자기가 보기만 하고 절대 안 올리는 약사님이고 이제 그거를 이 전체 이 회의를 제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문안 인사 겸 막 올리는데 매일같이 요 시간에 올리는 약사님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아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장에서 소화가 진행이 되려 그러면 이제 우리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소화 효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소화가 완성이 되는데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내는 효소만으로는 우리가 먹었는 음식을 전부 다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수도 없는 종류의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소화 효소가 나와갖고 췌장에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보조해 주느냐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찐 이야기를 하면 뭐 이렇게 끓여서 먹고 뭐 해서 먹으면 효소가 다 파괴가 됐으니까 이거 끓여서 먹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생으로 먹어야지 효소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두 개를 모르는 이야기고요. 이제 대부분의 효소는 내가 식물을 통해서 직접 갖고 들어오는 그 효소보다도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효소보다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효소가 약 6배에서 7배 정도의 많은 양의 효소를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잘 살게 만들면 돼. 나는 우리 장 속에 미생물을 잘 살게 만들고 미생물은 지가 알아서 또 우리 몸에 유익하고 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나는 미생물은 네가 알아서 그 일을 다음 일을 해라. 이런 논법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러려 그러면은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의 형태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끓여서 먹는 것을 훨씬 더 걔네들이 흡수하기가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을 끓여 먹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래서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대로 적절하게 생으로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극단주의적으로 흘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극단적으로 생채식만 막 밀어 하고 또 그걸 가르치시는 분은 끓여 먹으면 다 죽은 음식이야 뭐 이래가면서 생채식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생채식 먹다가 소화가 안 되고 속은 자꾸 냉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1번 조건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몸에 체온이 안 올라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견디면 우리 몸이 반사작용에 의해서 이걸 견뎌내면 그때는부터 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런데 이게요. 정말 믿기지 않을 것 같지만은요, 제가 만났던 아주 극단적인 환자가 16년 정도를 설사를 했는데요. 16년 정도를 만성 설사를 했는데 그 설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16년 동안 알로에를 먹었어요. 이 알로에가 이 사막에서 자라잖아요, 기본적이. 그러면 개의 성질은 어때요? 알로에의 주특기는 뭐예요? 물만 보면 어떻게 한다? 저장한. 그리고 개 성질이 차갑다, 따뜻하다.
차갑다. 그러니까 태양이 내려지는 거기서 지가 살아남으려면 자기 성질을 차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만 보면 저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로에가 속에 열이 많고 변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알로에를 먹게 되면 걔가 물을 끌고 들어와서 이제 장내 온도를 식혀주니까 대변이 빠지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건강한 도움이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로에를 먹으면 장이 좋다. 장에 좋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설사를 하니까 알로에를 먹으면 장이 좋다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16년 동안을 알로에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설사하는 거지 뭐 속이 차가워서 맨날 고통을 받으면서도 야, 그거 정말 대단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했더니 다른 것도 없어. 그냥 알로에 먹으면 장에 좋잖아요. 이제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6년 동안 알로에를 먹으면 장이 좋아졌냐 했더니 아니래. 안 좋아졌대. 그런데도 알로에를 계속 먹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알로에 끊게 만들고 이제 무, 대파, 생강 이렇게 넣어서 그냥 차처럼 그냥 마시게 했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장이 잡히고 설사가 멈추는데 그렇게. 근데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따뜻해야 되고 점막이 튼튼해야 되고 미생물이 잘 사는 장. 이게 건강한 장의 3대 조건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 더 장이 건강해지려면 사춘이 없어야 돼. 사춘이 있어도 뭐를 사지 말아야 돼? 땅을 사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그래서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장이 건강해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유산균 제제가 필요하다. 장이 나쁘니까. 그러면 유산균을 먼저 선택하지 마시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반에 자꾸 설사를 한다든가 혹은 변비가 있다든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음식을 선택을 하고 장 안에 미생물이 잘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먹는 걸로 일차적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다가 약간의 뭐 보충제로 유산균 제제를 선택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만약에 그분 알로에를 계속 드신 분한테 유산균 드렸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알로에 먹고 유산균 먹고 그래도 설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를 하시라고. 그래서 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큰 그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이외에도 우리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얘기까지 좀 더 드리고 가면 좋은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그런 거랑 매칭이 될 때 다시 세포 구조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본 이걸로 들어가서 건강기능식품의 정석 이제 일이 됐는데 이 기능성 식품 광고 말고 과학으로 고르자 이랬는데 요는 일반적인 어떤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서론에 해당되는 거 뭐 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그렇죠. 이제 우리 과학으로 고르자. 그 과학으로 안 고르고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골라요? TV 광고 보고 고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앞에 그 우리 기본적인 어떤 음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그렇게 공을 들여서 자꾸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능성 식품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합니다. 이제 이 기능성 식품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제 고시형 원료냐, 개별 인정형이냐. 개별 인정형은 개별 인정형이라고 이렇게 보면 개별 인정형이라는 것이 써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고시형이라는 거는 이미 식약청에서 고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고시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보통 비타민 D나
우리 오메가3, EPA, DHA는 오메가3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뭐 홍삼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약청에서 아예 딱 정해졌어요. 요 성분이 들어가면 요거는 이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별 인정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회사에서 자기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건 분명히 기능성이 있어. 분명히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청을 해서 기업 자체에서 연구를 해서 이걸 신청을 했는데 식약청에서 심사를 해봤더니 그 말이 맞아. 그러면 이거는 개별 인정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약국에서 사시게 되면 이게 개별 인정형이냐 고시형이냐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요 피크노제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요거는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이 소나무 껍질,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동해안 바닷가라든가 이제 이게 유럽에 제가 그 지역은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강한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소나무 껍질에서 자기가 그 바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그 몸을 보호하고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성분을 추출해 갖고 만들어 놓은 걸 피크노제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피크노제놀은 강력한 항산화제, 우리 노화를 억제하고 우리 몸 안에 각종 염증을 없애주는데 굉장히 좋은 작용이 있어서 이 피크노제놀이라는 제품이 그냥 단독으로도 나오고 다른 거와 혼합이 돼서 이렇게 포함돼서 피크노제놀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만약에 강력한 항산화제 하나 좀 좋은 거 주세요 이러면 약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피크노제놀을 권하는 약사님들이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알로에 겔 이런 것들은 개별 인정형으로 분류돼 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고시형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써놨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단순히 영양제 또는 약 대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약 대용은 아니고요. 이제 그냥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개념에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마치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EPA 오메가3가 혈압에 좋다. 혈액을 맑게 만드니까 또 뭐 콜레스테롤이 좋다.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이나 고혈압 약 드시는 분이 나 EPA 이제 그러니까 오메가3를 먹지 혈압약 안 먹어 이러면서 얘를 마치 약의 대용인 양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안타까움이죠. 이제 어떤 때 보면 아이쿠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혈압약을 띄고 싶으면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기본을 이제 도움이 되는 거 앞에서 얘기했던 뭐 미나리 끓인 물을 먹던 뭐를 먹던 이제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거에다가 적절한 운동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드셔봤는데 혈압이 조금 안정적으로 가더라 이러면 이제 뭔가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를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혈압약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이러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 쭉 있는데 의약품이라는 게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식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까지는 식약처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요거는 약은 처방이라든가 복약 지도가 필요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약국에서 사는 있는 약도 두 가지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문 의약품이 있고 하나는 일반 의약품이 있고요. 전문 의약품은 뭐냐면 의사가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전문 의약품이라고 그러고요. 일반 의약품은 그냥 약국에서 임의로 그냥 살 수 있는 약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씬 생각하면 전문 의약품이 좋은 약이고 일반 의약품은 좀 약간 효능이 떨어지는 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문 의약품은 이 꼭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의 통제하에 약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도 강하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다. 이럴 때는 이걸 의사가 처방을 하라. 이게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런데 일반 의약품은 조금 실수를 해서 용량이 좀 어긋나게 만들고 또 정확한 증상이 아닌데 잘못 써도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없이 여타가지 약을 오랫동안 사용해보다니까 굉장히 안전한 범주에 속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일반 의약품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이제 특정 회사 제품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회스탈이다. 이러면 회스탈이 효능이 떨어지는 소화제라서 그냥 팔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잘못 먹으면 어때?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잖아요. 타이레놀이다. 그냥 사서 조금 뭐 두통약인데 하나를 먹을 거 두 알 먹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 의약품으로 갖다가 놓고 이제 그렇지 않은 약들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음식이라든가 생활 방식에서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런 어떤 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을 좀 보조해서 치료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러고서도 안 되면 일반 의약품, 약국에서 그냥 사는 약 있잖아요. 그 약으로 해결이 되는 것 정도에서 스톱이 되는 것이 가장 이 관리가 잘 된 거예요. 근데 병원까지 갔다면 그만큼 이미 병의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깊게 들어가고 내 몸에 독소로 얘기하면 조금 더 많은 독소가 들어올 확률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있고 이제 일반 식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식품이니까 안전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이제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안전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능성 식품, 하다못해 일반 식품 중에서도 계속해서 잘못 먹게 되면은 반복해서 먹으면 오히려 설사를 일으킨다든가 소화에 장애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는 것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것도 이제 홍삼 제품을 취급하다 보면은 가장 자주 만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삼은 부작용이 많은데 홍삼은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약국에 오셔서. 근데 홍삼도 말하자면 삼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은 열이 많아요, 적어요? 열이 많죠. 그 삼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햇빛을 다 가려놨잖아요. 근데 걔가 왜 열이 많아? 햇빛도 안 받는데. 그렇잖아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햇빛 안 받잖아, 걔. 근데 왜 열이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얼마나 열이 많으면 햇빛을 가려놓고, 얼마나 열이 많으면 햇빛 없이도 저렇게, 그냥 맨날 양산 쓰고 막 그냥 막 이러고 하는 사람이 저기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겨울철에 난로 쪽에 바깥에 나왔다 들으면서 어이구 하면서 난로 쪽으로 가는 사람은 몸이 추운 사람이고, 난로를 본척 만척하고 이래 있는 사람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열이 많으면 이것을 가려놨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을이 되면 송이버섯 나오잖아요. 이 송이버섯이 이제 우리 찬바람 불면 이제 샥 하고 올라오면 얘는 열이 많은 애, 열이 없는 애. 바깥이 추우니까 올라온 애잖아. 열이 있다 없다? 추우니까 올라왔어.
이제 자기 몸이 추운 거 견디기를 지가 뜨거운 놈이 여름철에 올라오면 지가 짓물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얘는 저 찬바람이 불었을 때 올라온 거니까 얘 자체가 열이 있는 거죠.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관을 하려 그러면 시원한데 지가 시원할 때 나왔으니까 시원한 데다가 보관을 해야지 얘는 저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 단지 얘네들이 습에 약하기 때문에 가을은 습이 없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면 시원한 것까지 성공했는데 얘는 이 통풍이 안 되고 건조한 게 아니라 습한 곳에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장이 안 되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같은 데다 집어넣으려면 신문지나 이거를 이렇게 말아서 이 습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거나 아니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얘를 이렇게 해주면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는 생태를 보고서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 하나 더 해보면은 혹시 저거 달맞이 꽃 보셨나요? 달맞이 꽃은 왜 달맞이 꽃이냐면은 이 노란색 밤에 피는 거지. 달맞이잖아, 그죠? 그러면 달맞이 꽃은 따뜻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차갑다. 이 밤에 차가울 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 몸은 따뜻하다. 그러니까는 달맞이 꽃은 이 아랫배가 차갑고 무릎에 냉기가 들어오면서 관절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배가 차가워서 생리통이 있거나 이제 항상 아랫배가 사리리 아픈 그 냉성인 사람들이 달맞이꽃 종자유를 드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생리통에 주로 많이 쓰고 관절 건강에 주로 많이 쓰는 게 달맞이꽃 종자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분이 뭔지는 몰라도 얘가 갖고 있는 태생으로 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서 그렇겠네. 이렇게만 이해를 해도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달맞이 꽃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마찬가지로 이제 홍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인삼을 만약에 끓이잖아요. 그러면 인삼을 끓이게 되면 얘 열성의 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열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삼을 제일 잘 먹는 방법은 인삼이 갖고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을 한 것을 제대로 먹는 것은 홍삼으로 만들고 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삼 자체를 먹어야 인삼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냉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인삼 자체를 먹어버리는 게 낫죠. 그런데 요게 너무 성격이 너무 열이 팍 치고 올라오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완화시켜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놓은 거가 홍삼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삼인데 그러다 나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60대 여성이었었는데 혈압이 높아진 이후에 의사가 처방을 받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이제 친구가 홍삼이 혈압에 좋다고 하니까 처방약하고 혈압약은 먹었어요. 그래서 혈압은 먹었는데 계속 홍삼을 계속 먹었어. 그랬더니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계속 두통이 오고 어지러움증이 오고 이제 이런 증상이 악화돼서 이제 이 병원에 가서 뭐 이제 와서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뭐 그냥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바로 알잖아요. 홍삼을 드시지 말았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홍삼이 좋다더라라는 말만 믿고 혈압약에다가 이걸 계속 먹다 나니까 막 어지러움증 찾아오고 나중에 이분은 뭐 한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눈이 충혈이 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홍삼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홍삼에 대해서 그 문제를 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홍삼이 잘 맞는 체질이었다, 뭐 이래고, 자기 삼 체질이다. 이게 누가 그랬는데 삼이 잘 맞는다 그랬다. 뭐 이제 이래가면서 삼에 대해서 혐의점을 안 둬.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여간 드실 때 드시더라도 일단 한번 끊어보자. 일단은 홍삼 일단 끊어보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굉장히 장복을 했던 분이라서 3개월 정도 끊고 몸의 변화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때 판단하자 했더니 그거 끊고 얼마 안 있으니까 한 2주도 안 지나니까 몸이 증상이 짝짝짝짝 가라앉으니까 이게 이제 그제서 알아요. 그래서 실제가 이제 요게 이 인삼공사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또 어떤 반박 논리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인삼이 생긴 그 인삼의 사포닌이라는 애 있잖아요. 우리 사포닌 하는 게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좀 이제 벌집을 그려놔서 죄송한데 이 모양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사포닌의 요 모양의 기본 모양이 우리 몸에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부신 호르몬의 이 기본 바디예요. 얘가 부신 호르몬이라니까 좀 어렵죠.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이 병원에 가면은 스테로이드 들어보셨어요? 스테로이드 많이 써서 오히려 안 좋고 뼈가 약해지고 뭐 이런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나 스테로이드는 우리 그 이제 의학의 발달사로 얘기를 하면 의학의 발달의 기적과 같은 약 이걸 이제 발견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의 약이 항생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의 약은 스테로이드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이게 만병통치입니다. 스테로이드라는 이걸 이제 알아낸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뇨약 찾아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적의 이제 이 약들이 발견되던 순간인데, 이 스테로이드는 우리 인체에서 요 신장,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신장이고, 요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신장, 요거는 우리 반장, 부반장 하듯이 요거는 부신장이에요. 그래서 부신장을 부신하는데 요게 등치는 이렇게 조그만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우리 인체를 정말 대부분 일은 얘가 다 해요. 몸에 염증 없애주고 우리 몸에 스트레스 관리해주고 또 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뭐 정말 대부분의 일을 얘가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기본 구조가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어떤 것들이 여기 와서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삼 출신이고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출신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성 호르몬의 모양도 여기 기본 바디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을 먹으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된다예요. 왜냐하면 얘가 그런 우리 스테로이드, 그러면 우리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거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로이드 우리 몸에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어디 염증이 있으면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놓잖아요. 그리고 아토피나 막 피부에 염증이 막 생기면 또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잖아요.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어서 이 스테로이드를 남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모르는 병들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왔던 무슨 질환이 왔던 병원에 가면 이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해서 그걸로 일단은 그 상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스테로이드인데 요 모양새가 이 인삼에서 나오는 사포닌과 모양새가 같다. 출신이 기본 모양새가.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를 쓸 수 있는 모든 질환에는 홍삼이 다 맞아요. 그런데 스테로이드제를 장복을 하게 되면
장복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얘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일 안 하지. 그죠? 이제 누가 와서 대신해 주는데 뭐 내가 일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이것이 부신이 위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신이 위축이 돼버리면 얘가 일을 안 해버리니까 이제는 외부에 의존해서만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그 다음에는 무수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똑같은 이치로 인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얘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먹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인삼을 막 그냥 아주 만병통치로 생각하고 정말 장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거는 나중에 가면 오히려 이제는 인삼에 의해서 스테로이드에 중독이 되듯이 인삼에 의해서 몸이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 일정한 궤도를 끌어올리는 동안에 걔네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됩니다. 이제 홍삼 얘기는 뒤에 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능성 식품에다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고 샀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뭐 혈액을 맑게 하고 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뭐 이 당뇨에 도움이 된다. 뭐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우리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기능성 식품이라고 허가가 난 데만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쓰인 게 없어. 그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쓰인 건 없는 것은 그냥 일반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그런 식품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쓰지 않았다고 해서 효능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이제 판매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살 때 여기에 그것이 쓰여져 있느냐 안 쓰여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막 썼는데 사서 딱 봤더니 뭐 나는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서 그걸 사서 봤더니 당뇨에 도움이 되는 얘기 여기 한 글자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기능성 식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런데 이 광고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그런 식으로 유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삼하고 고혈압약이 만났을 때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오메가3 이 우리가 얘기하는 오메가3 피 맑게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항응고제라 그래서 이제 혈전이 자꾸 생겨나는 사람들이 혈전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항응고제를 응고가 안 되게 혈액을 맑게 만들려고 쓰는데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오메가3가 겹쳐져 버리면 이제 오히려 출혈이 막 생겨서 혈관이 터져 버리고 여기저기 멍이 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메가3를 겹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 그리고 또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이 철분을 제와 같이 이렇게 드시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철분 흡수가 방해가 되고 갑상선 기능약이 올바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도 이해를 하시면 좀. 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관절에 좋다길래 계속 먹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제 TV 여기 이 홈쇼핑에서 뭐를 샀냐면 글루코사민이라는 제품을 샀어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사서 먹었더니 우리 당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을 글루코스라고 얘기하죠. 포도당을 글루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루코사민도 이제 그 안에 당을 함유하고 있는 이제 이 아미노산의 이름이 글루코사민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속 먹으면 당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은 포도당 유도체 글루코스하고 아민이라고 하는 요걸로 만들어진 것을 글루코사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분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장기 복용 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서 이제 점점 여기 올라가면 기존에 당뇨 전 단계였던 BC는 혈당이 점점 올라가고 피로감, 시야 그림, 당뇨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진짜 당뇨병으로 이제 발전이 됐던 케이스.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을 아무리 기능성 식품이라도 그냥 단순히 뭐 관절에 좋아요 이것만 갖고서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경험했던 예를 한번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보통 비타민제 정도는 기본으로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뭐 비타민 C, 뭐 메가 요법이니 뭐 해서도 막 대량 요법 쓰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쓰는데 이분도 이제 하루 10종 고용량 비타민 팩을 구매도 했고 비타민 B군, C, D, E, 마그네슘 이건 이제 멀티비타민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량 복용을 했더니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속쓰림 나타나고 피부 트러블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이것들은 뭐냐면은 비타민도 이제 지용성 물에 녹는 애가 있고 수용성 지용성 기름에 녹는 애가 있고 물에 녹는 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로 이야기하면 비타민 C하고 B는 물에 녹는 수용성이고 DE는 지용성 기름에 녹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드시다 나면 과잉 섭취가 됐을 때 이렇게 몸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건데 이제 우리 아들내미 친구가 유치원 다닐 때 그 아들내미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맨날 단짝으로 잘 놀고 있는 그 애인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뻘겋게 상열이 돼가지고 피부가 엉망이 됐어요. 꼭 아토피처럼 아토피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그렇게 되니까 걱정이 돼갖고 그 엄마가 제가 약사니까 이제 저한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누구 좀 봐주세요. 좀 제가 왜 저런지 그렇게 그냥 얼굴이 저렇다고 엉망이다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얼씬 보니까는 그냥 전형적인 아토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고 아토피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 얼굴이 그냥 그대로야. 이게 참 상당히 골치 아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됐는데 이 애기 엄마가 자기 이 화장대 위에다가 본인이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을 이제 올려놨는데 요 애가 매일같이 엄마가 먹는 거를 쳐다보고 지도 가서 하나씩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는 것을 이제 엄마한테 들켰지, 엄마가. 그래서 너 이거 언제부터 먹었냐 했더니 언제부터 먹었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게 비타민이 어린애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과용량이 들어오니까 얼굴에 피부가 엉망이 되고 몸이 막 그냥 난리가 났던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못 먹게 해가지고 했더니 얼마 있다니까 이제 해결이 됐는데 실제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에 어머님들이 약 드시는 거요. 제가 이제 그거 하나 여다가 적어 갖고 올까 하다가 이제 그냥 말로만 해야지 하고선 그냥 왔는데 여기 적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 종이에 그 사람이 먹는 약을 쫙 적다 나면 한 16, 17가지 정도를 드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말 머리 좋아. 아침에 요거 먹고 점심에 이거 먹고 저녁에 먹고 또 어떤 거는 이틀에 한 번씩 먹고 또 본인도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틀에 한 번 먹고 어떤 거는 뭐 얼마 만에 먹어가면서 얘 먹고 얘 이렇게 해가지고 뭐 16가지 뭐 거의 20가지 정도를 먹는 이제 대구에서 올라오셨던 분인데 이제 경주에서 올라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쳐다보고 약을 처방을 한 게 아니라 그런데도 또 궁금해가지고 약을 처방받으러 저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약을 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을 다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거 한두 개로 줄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더니 나주백에 가니까 오히려 본인이 피로하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했었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개선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피로하니까 또 뭘 하나 더 먹고 보통 뭐 지금 자기 나이 때는 뭐를 먹어야 되고 또 뭐를 먹어야 되고 골다공증에 또 뭐 먹어야 되고 뭐 하니까 약을 이만큼 늘려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막 극단주의적으로 빠져서 나는 약이란 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나는 기능성 식품을 안 쳐다봐야 될 거야. 이것도 올바른 선택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꼭 필요한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양이 많아질 때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비타민제가 생각보다 의외로 그런 독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을 드실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 기름의 녹론에는 몸에서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은 이제 며칠 지나면 물에 의해서 녹아서 빠져나가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기름에 녹아서 그냥 저장돼 버리니까 지용성 비타민을 잘못 먹으면 굉장히 큰 문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 비타민 과잉 섭취 시 위험성 이렇게 보면 비타민 A는 지용성이에요. 예,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A 어디에 좋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눈에 좋다고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저거 외우느라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놓으면 눈처럼 생겼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눈에 좋다는 표현보다는 점막에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우리 이 코로나 때 마스크를 써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마스크로 막아냈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우리 몸에 진짜 마스크냐? 이 마스크는 점막이에요. 그러니까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우리가 비타민 A의 전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베타카로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주로 어떤 데 들어있냐면 녹황색 채소에 주로 들어있어요. 당근이라든가 또 뭐 단호박이라든가 이제 이런 녹황색 채소에 케일 뭐 이런데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고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몸의 각종 점막 조직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방어벽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점막이 잘 발달되어 있는 데가 위장도 발달이 잘 되어 있지만 눈, 안구, 점막 이래서 비타민 A가 눈에 좋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몸에 점막이 잘 발달돼야 되는 데는 이 장점막, 장에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점막이 잘 발달돼야 되는 데가 어딜까? 거기가 폐. 예,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외부의 적군이 우리 몸을 침투해서 들어온다 그런다면은 입으로 들어왔는 애는 위장을 거쳐서 장에 내려가서 장에서 흡수를 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야 이 적군의 입장이 침투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로인데 이 경로는 너무나 힘들어. 여기 위장에 있는 그 위산이 쏟아지는 여기도 살아서 가야 되고 장에 내려가면 여기 우리 몸의 군인들 면역세포가 디글디글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 세균의 입장에서는 또 싸워야 되는 유산균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아서 이리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한 과정인데 이 코로 들어와서 호흡기로 기관지로 해서 폐로 들어가는 이 라인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슉 해갖고 싹 들어가면 폐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병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다 뭐다? 폐렴으로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노화라는 말로 질병의 사인을 적지는 않아요. 그런 자체가 이렇게 노화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노화라고 적은 사망 원인은 없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의사가 진단할 때 폐렴으로 사망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하거나 이제 하게 되는데, 그만큼 암 환자도 그렇고 에이즈 환자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원인은 폐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이 다 폐렴으로, 왜냐하면 여기 방어벽이 무너지는 순간 세균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도 없는 애들 들어왔다 여기 방어벽에 다 걸려서 다 없어지고 이러는 거지, 지금 여기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소독 다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콩 삶아서 여기다 보조개 덮어놓으면 얘가 그 이튿날 오면 저기 뭐야 청국장 변하듯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죠. 그러면 여기에 세균이 있다는 거잖아. 내가 다 죽였는데도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 놔도 여기를 이 균을 죽일 수가 없듯이 우리 몸 안에는 지금 수도 없는 미생물이 들락날락 하는데, 이거를 우리 몸에 폐라고 하는 방어 기전이 얘를 다 막아내 주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없는 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폐를 건조하게 만들고 점막이 이 약화가 되는 순간 얘네들은 어마어마하게 덤벼든다. 그래서 폐를 끈적끈적하게 잘 보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점막 조직인데, 그게 약으로 얘기하면 비타민 A가 하는 일이야.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 A를 만드는 전구체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베타카로틴. 그래서 당근이 폐에 좋아요, 단호박이 폐에 좋아요, 브로콜리가 폐에 좋아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막 조직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눈에 좋아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좋아요. 또 걔네들이 똑같이 장에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변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방어 물질, 방어 전선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비타민 A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수용성이 아니라 무슨 성? 지용성이에요. 우리 몸의 독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에 녹는 지질 독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용성 독소는 물에 녹는 애는 전부 다 콩팥이 끌고 가갖고 콩팥에서 물에 녹여서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해버려. 이제 이렇게 해서 수용성 독소를 책임지고 있는 거는 콩팥이 책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질 독소, 기름에 녹아버렸는 독소는 누가 끌고 가느냐면 간이 끌고 가갖고 간에서 물에 녹는 형태로 한 차례 더 손을 좀 봐야 돼. 우리가 옷에 기름이 묻으면 뭘로 닦아내요? 비누칠을 해야지 물에 녹잖아요, 기름이. 그러니까 지질 독소를 간으로 끌고 들어가서 간에서 한 번 더 손을 보는 게 뭐냐면 비누칠을 해줘야 돼.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글루타치온 작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글루타치온으로 비누칠을 해가지고 물에 녹을 수 있게, 기름이 녹을 수 있게 만들어서 쓸개즙으로 보내서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데, 이 비타민 A가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수도 없는 또 독성들이 여기에 지질 독소들이 여기에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전부 다 간으로 몰려 들어가니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걸로 연결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과잉되게 먹게 되면 간 독성이 있고요. 그리고 참조로 비타민 A를 천연 식품,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아까 당근이라든가 단호박이라든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 갖고 있는 식품으로 먹었을 때 과잉으로 먹어도 독성 사례가 보고된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이렇게 약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비타민 A, 이거는 보고가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 그 중에서 이 폐암 환자가 약으로 된 비타민 A를 이제 원래가 좋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으로 돼서 폐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약으로 된 비타민 A를 장복을 했더니 오히려 폐암이 더 악화가 되더라. 이런 연구 논문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과거에는 폐암 환자들한테 쓰는 약 중에 이렇게 비타민 A, 이제 베타카로틴 가로치고 비타민 A로서 몇 미리 뭐 어느 정도 양, 이런 제품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나왔는데 그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그런 약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먹고 있는 약 중에서 제가 너무 위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들 중에는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엉뚱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식품으로 먹는 음식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하고 우리 식탁에 올렸던 음식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훨씬 더 안전하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식품과 기능성 식품, 약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